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시도지사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12월 17일 현재 시도지사 선거 2건, 구시군의 장선거 2건, 시도의회 의원선거 5건, 구시군 의회 의원선거 6건 등 모두 15건입니다. 이 중 시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8일부터 시작됐는데요. 12월 17일 현재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는 5명, 부산광역시장 선거에는 7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월 25일부터, 군의원 및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일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실시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사무를 위탁 관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지난 12월 1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및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했고, 선거사무 주요 일정, 후보자 등록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 방법, 선거운동, 투개표 방법 및 참관, 제한 금지 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 실시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정확한 절차 사무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로 위탁관리 만족도 제고 및 선거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장은 비상근 임원으로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에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오는 2021년 초 실시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건축상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으로 건축된 공공청사의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건축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에 제정됐습니다.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은 2019년 완공된 공용재산 취득 사업을 대상으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시설 계획의 적절성,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는데요. 15개 부처 총 92건 중에서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10건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부터 살펴볼까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관련해서 말과 전화, 명함으로 하는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 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6년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도 가능해졌고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기존의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 옥내로 명확히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명함 배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알 권리와 선거권 보장을 강화했는데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 수화언어 통역을 의무화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 음성 점자 파일이 저장된 저장 매체를 제출하면 그 저장 매체의 발송도 가능하도록 했고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해서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대책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그 밖에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연 1회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지자체장 재보궐선거에 한해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하기로 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 법정화를 폐지했습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도 정비했는데 규칙으로 정하던 언론인의 입후보 제한을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선거벽보 첩부 철거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부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정치자금법도 일부 개정됐는데요. 기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 대해서만 후원회를 허용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간 모금 기부 한도액을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로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변경된 때 세대주 명단 추가 교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의 키워드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변경된 때 세대주 명단 추가 교부 가능 여부입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 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 인산발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정활동 보고라고 합니다.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이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 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 활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 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 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지역 선거구에 새로 편입된 지역에 세대주 명단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례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역이 포함된 새로운 선거구역의 선거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 우편 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의 교부에 관하여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의원의 임기 만료와 재선으로 인한 임기 재시작 등과 관계없이 연 1회에 한하여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새롭게 국회의원 지역구로 편입된 구역의 세대주 명단은 해당 국회의원이 기존에 신청하거나 구시군의 장이 해당 국회의원에게 교부하였던 바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편입된 구역에 한하여 새로이 세대주 명단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 1회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대상은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으로 새롭게 편입된 선거구역이 있는 경우 기존에 교부받을 수 없었던 선거구역의 세대주 명단을 새롭게 교부받아 전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국제시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함께 보시죠.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배우 전예지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만덕고등학교 역사교사 손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쌤, 오늘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멋지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오늘은 멀리 부산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부산하면은 우리나라 제2의 수도잖아요. 네. 부산하면 또 떠오르는 관광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가볼 곳은 부산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이요? 네. 부산하면 해운대, 광안리 이런 곳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왜 하필 국제시장인가요? 그렇죠. 부산하면 해운대, 광안리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국제시장을 정한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많은 외세 침략을 당해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를 보냈죠. 그런 일제강점기를 겪어내고 또 광복을 맞이하고 또 이후에 6.25 전쟁까지 치러내면서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많은 외침과 투쟁으로부터 얻어낸 결실,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 역사의 한편에 바로 이 국제시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을 국제시장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국제시장이 그렇게 뼈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던 곳이었나요? 네, 영화 국제시장으로도 되게 유명한데 실제로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과정과 함께한 곳이 바로 이 오늘 가볼 국제시장이에요. 저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오늘 선생님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국제시장으로 바로 가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곳은요,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네, 쌤, 저희가 드디어 국제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진짜 규모가 상당한데요. 맞죠? 오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했죠, 규모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방, 옷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전자제품까지 파는 것까지 해서 안 파는 게 없어요. 네,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는 국제시장이네요. 네, 맞아요. 이 국제시장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국제시장에 위치한 제2의 도시 부산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강화도 지역 들어보셨죠? 네, 최초의 근대화 조약, 불평등 조약. 맞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인천이나 원산 같은 곳이 개항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부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 근대화의 물결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라는 거 이제 예지 씨 알고 계세요? 이곳 부산이 근대화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맞아요. 일본은 일본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을 부산으로 가장 먼저 들고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 그리고 중국 침략의 발판으로 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부산이라는 곳은 일본의 전초기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오래된 도시를 자기들이 쓰기에 편하도록 정비를 하면서 이제 완전 일본의 색깔을 입혀버린 거죠. 그리고 그 중심지가 여기 이 국제시장에 위치한 이 구도심 지역이거든요. 어쩌면 일본이 보여주기식으로 이 도시를 계획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아까 저희가 여기 오면서 부산타워 봤잖아요. 네. 거기 위에서 이 동네를 내려다 보시면은 다른 곳들은 되게 골목길도 많고 이렇게 우부정한 길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이 주변만 보면은 바둑판처럼 이렇게 격자형으로 도시가 딱 계획 도시처럼 돼 있어요. 진짜 철저하게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한 곳이 이곳인 거죠. 도로로 구별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한국인들이 사는 곳하고 철저히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타워라는 곳에는 일본의 신을 섬기는 신도를 위한 신사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국인들은 그 신사를 보면서 이제 올려다보게 돼 있었고 또 일본 신사는 이런 그렇죠 내려다보는 거죠. 약간 그런 여러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이 국제시장에 위치한 부산이라는 곳입니다. 부산 하면은 활기차고 밝은 기운이 넘치는 도시라는 인식이 바로 먼저 떠올라서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도시라는 건 오늘 처음 안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그 당시엔 아마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군수물자나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광복을 맞이해서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여기 넓은 공터에서 이제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팔면서 시작된 게 이제 국제시장이에요. 이전에는 그러면 국제시장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건가요? 네, 자유시장으로 불렸는데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고 미군 부대의 물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면서 국제시장이라고 불렸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1969년 1월에 사단법인 국제시장이 정식 등록이 됐어요. 네, 쌤.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구경을 해볼까요? 예지 씨 생긴 거하고 다르게 되게 급하시네요. 저요? 그 정도는 아닌데, 쌤. 어떻게 빨리 안 구경하고 배기겠어요? 일단 바로 같이 가볼까요?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국제시장 하면 생각나는 거는 CD 플레이어거든요. CD 플레이어 전 지금도 가끔 들어요. CD 진짜요? 플레이어로.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CD 플레이어로 노래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CD 플레이어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이 국제시장의 전자제품 코너에서 막 이제 저희가 자주 왔었던 게 그래서 기억나요. 좋은 물건들을 그렇죠. 싸게 구하러 이곳에 자주 좋은 걸 오셨군요. 싸게 구하러. 사실 저는 지금 부산이 3번째인데요. 네. 이곳 국제시장은 지금 처음 와봐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국제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국제시장은 50년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5차례나 큰 화재가 났었거든요. 5번이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시장이라는 곳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또 거듭나면서 오늘날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 위기를 몇 번이나 거치고 굳건히 살아남은 곳이네요. 이곳 네. 국제시장은요. 그렇죠. 광복을 맞이해서 이제 정말 가난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외국의 물건들을 거래하면서 먹고 살기 시작했고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는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또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이라던가 생필품들을 거래하면서 오늘날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 후로 이렇게 먹자골목, 아리랑 골목, 젊음의 거리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국제시장이 아니라 국제시장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왔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는데요. 전 사실 오기 전에 볼거리, 먹거리들을 검색해 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네. 국제시장을 그런 사람들한테 더 알릴 수 있고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네, 쌤 덕분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이 국제시장의 의미, 유래,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선생님 덕분에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알게 돼서 오늘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네. 반성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쌤, 저희가 이제 할 이야기는 다 마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경을 하러 가볼까요? 네. 네, 쌤. 저를 오늘 이렇게 국제시장에 데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더니 벌써 이렇게 해가 다 졌는데요. 우리 광복의 시작과 이곳 국제시장이 연관이 있다는 건 전 오늘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국제시장의 이름의 유래나 아니면 그동안의 역사를 알게 되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이니까요. 네. 예지 씨는 오늘 국제시장 둘러보니까 어땠어요? 우리나라 광복의 시작, 뭐 민주주의 역사 이런 것들을 되새기게 되고 그걸 미처 살피지 못했던 제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지 씨가 그렇게 느끼고 또 국제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아갔다는 사실을 저도 이제 느끼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뿌듯하네요. 아, 쌤 정말 좋은 설명 감사드려요. 저도 시청자들 그리고 예지 씨한테 이렇게 국제시장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역사 교사로서 다시 한번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금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지금까지 배우 전예지. 만도고등학교 역사교사 손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ree, two, one. 내년 4월 7일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예비 후보자 신청을 접수 중인데 예비 후보자 제도는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자의 매수,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사이버상의 가짜뉴스 유포행위 등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